부모도 없는 집안 아이가 우리 딸을 어떻게 책임지냐고. 상견례 자리에서 쏟아진 모욕. 시장 상인 할머니를 깔보던 의사 집안.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일주일 후 10억 대출이 막혔고 납품업체가 거래를 끊었고 구청 인허가가 반려됐습니다. 70 넘은 할머니의 조용한 한마디가 3대째 의사 집안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본영상 감상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늘도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되실 거예요. 아침 6시 반. 부산 남천동의 오래된 빌라 3층. 민재는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일이었죠.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이미 외할머니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와 함께 구수한 김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민재가 다가가자 복내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 너는 씻고 와라. 곧 밥 된다. 할머니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70이 넘은 나이지만 시장에서 평생 장사를 해온 사람답게 동작 하나하나가 빠르고 능숙했습니다. 민재는 더 말하지 않고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죠.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보는데 문득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31. 결혼을 앞둔 나이인데도 아직 할머니 손에서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미안하게 느껴졌어요. 부모님은 민재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그날 이후 민재를 키운 건 외할머니였어요. 친척들은 모두 어린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나이 들어서 고생한다며 혀를 찼지만 복내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면서도 손주 학원비를 빼먹은 적이 없었어요. 아침 4시에 일어나 남부민동 새벽시장에 나가고 저녁 8시까지 좌판을 지키던 할머니의 뒷모습을 민재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자 할머니가 따뜻한 밥과 찌개, 그리고 김구이를 내왔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떠냐? 괜찮아요. 프로젝트 하나 끝나고 지금은 좀 여유로워요. 민재는 조용히 대답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사실 회사 일은 나쁘지 않았어요. 중견 건설회사의 설비 엔지니어로 일한 지 7년째였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다만 가끔, 아주 가끔씩 동료들이 부모님이 뭐 하시냐고 물어올 때면 가슴 한편이 움츠러들곤 했죠. 지수한테는 언제 인사드리냐? 할머니의 질문에 민재는 잠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곧요. 지수 부모님이 시간 되시면 한번 뵙기로 했어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났으니 잘해라.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민재는 그 목소리에 담긴 미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지수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처럼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을 어떻게 볼지 모른다는 것을요. 아침을 먹고 나서 민재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거실을 지나가는데 문득 벽면에 걸린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남천시장 상인회 회장 이복래. 빛바랜 사진 속에서 할머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지역병원 후원 감사패도 걸려 있었죠. 민재는 그걸 보며 잠깐 멈칫했습니다. 할머니가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사람들이 할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민재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뭐 대단한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지수 부모님 눈에는 시장 상인일 뿐이었으니까요.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현관문을 나서는 민재의 뒷모습을 보며
복내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손주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자주 움츠러드는지 할머니는 다 알고 있었어요. 민재가 출근하고 나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복내는 설거지를 마친 뒤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명함 수첩을 펼치니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해운대구청 기획과장 김영수, 부산은행 남천지점장 박민호, 청솔병원 원장 정태수, 모두 복내가 지난 40년간 시장을 운영하며 쌓아온 인연들이었어요. 시장 상인들의 대출 보증을 서주고 병원비 후원을 하고 지역 행사 때마다 발벗고 나서며 만든 관계들이었죠. 복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남천동 골목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희미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결혼한다는 건 기쁜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인지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습니다. 지수라는 아가씨는 착해 보였지만 그 집안 어른들이 과연 민재를 어떻게 볼지 걱정이 되었죠. 복내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민재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학부모 상담날 복내가 할머니라는 이유로 어떤 학부모가 요즘 애들은 부모도 없이 크냐며 수군거리던 날이요. 그때 민재가 집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 있던 모습을 복내는 잊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민재는 더 조용해졌어요. 학교에서 부모님 직업을 물어보는 설문지가 나오면 항상 무직이라고 썼고 친구들 앞에서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떳떳하게 살아라고 말해도 민재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복내는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시장 상인의 회의가 있었어요. 요즘 재개발 문제로 상인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었는데 회장인 복내가 중재해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저 박민호입니다.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점심 한번 같이 하시죠. 부산은행 남천지점장이었습니다. 복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래요. 12시 반에 시장 앞 국밥집에서 봅시다. 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복내는 다시 명함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동안 사람을 대하며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한 말과 행동대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었죠. 착하게 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기고 함부로 굴면 언젠가는 그게 돌아온다는 걸 복내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복내는 평생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시장 막내 상인에게도 존댓말을 쓰고 외상값 못 갚는 손님에게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사람들이 복내를 믿게 되었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왔죠. 복내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누군가 민재를 함부로 대한다면 그건 곧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다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긴다면 복내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민재는 해운대 달맞이길의 한 카페에서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어둠 속에서 검게 일렁이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며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그녀는 언제 봐도 단정했어요.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늦었죠?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지수는 자리에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입술을 꾹 다문 채 시선을 테이블 위에 고정하고 있었죠. 민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민재 씨, 부모님이 우리 만나는 거 아시잖아요. 네, 알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상견례를 하자고 하세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결혼을 앞둔 사이라면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지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언제쯤 괜찮으세요? 그게요. 지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커피잔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불안해 보였어요. 민재는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요. 괜찮아요. 아버지가 민재 씨 부모님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릴 때 돌아가셨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요. 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재는 이미 무슨 말이 나올지 알 것 같았어요. 가슴 속에서 차가운 덩어리가 서서히 커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안타깝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옆에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지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할머니가 시장 상인이라는 걸 알고는 좀 그러셨어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수는 민재의 표정을 보며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민재 씨 할머니가 어떤 일을 하시든 부모님이 안 계시든 전혀 문제 없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좀 보수적이세요. 알아요. 민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써 감정을 눌렀어요. 지수의 아버지 한도성은 해운대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의사, 아버지도 의사, 3대째 의사 집안이었죠. 어머니 최지연은 부산 사교계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말마다 골프 모임에 나가고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꽃꽂이 강습을 받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민재는 처음 지수에게 부모님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민재 씨, 저는 부모님을 설득할게요.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죠? 지수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지수가 아무리 설득해도 결국 부모님 뜻을 꺾기는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언제 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요. 아버지가 해운대에 있는 한정식 집을 예약하셨대요. 민재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한정식집, 격식을 차리는 자리였어요. 그만큼 부모님이 이번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민재와 할머니를 평가하려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한테 말씀드릴게요. 민재 씨, 미안해요. 지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순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시장 상인.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할머니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며 민재를 키웠죠. 대학 등록금도 자취방 보증금도 모두 할머니가 마련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시장 상인이라는 말 한마디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핸들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냐? 저녁은 먹었고? 네, 먹었어요. 민재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상견례 얘기를 꺼내야 했지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지수 부모님이 만나자고 하세요. 복례는 TV에서 시선을 거두고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나냐? 해운대 한정식 집이요. 지수 아버지가 예약하셨대요. 알겠다. 옷 좀 새로 사 입어야겠구나.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민재는 그 목소리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할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만남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걸요. 할머니, 혹시 그날 저랑 같이 백화점 가실래요? 제가 옷 사드릴게요. 아이고, 괜찮다. 내가 입을 옷쯤은 있다. 그래도요. 민재의 목소리에 애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복례는 손주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30 넘은 어른이 된 손주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복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지순의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자신과 민재를 어떻게 볼지 말이죠.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할머니가 무시당하는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지순의 부모님이 할머니를 어떻게 대할까? 시장 상인이라고 깔보지는 않을까? 부모 없이 자란 자신을 문제 삼지는 않을까?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민재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작게 신음했어요. 옆방에서 복례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오래된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평생 사람을 대하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사람도 만났고 나쁜 사람도 만났어요. 그 중에는 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학벌이 좋다고, 돈이 많다고, 집안이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는 사람들이요. 복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봤어요. 결국 사람은 자기가 한 말과 행동대로 대가를 받는다는 걸 복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그날이 어떤 날이 될지 복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예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복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지키는 일이라면 복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12시 해운대 중동의 한정식 집 앞에서 민재와 복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청송이라는 이름의 이 식당은 해운대에서 손꼽히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입구부터 기와 지붕과 한옥 양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대문 앞에는 소나무 분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들어가요. 민재는 복례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새로 맞춘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올렸죠. 민재는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손에 땀이 촉촉하게 배어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예약하셨나요? 네, 한도성 원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은 복도를 따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 양옆으로 개별룸들이 보였어요. 문을 열자 널찍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바닥에는 자개장식이 들어간 검은 칠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산수화가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테이블 앞에 이미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도성, 50대 후반의 남자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각진 턱선과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최지연은 베이지색 투피스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머리는 단발로 정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라고 하기엔 애매한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부모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민재를 보자 안도한 듯 작게 웃었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어요. 복례와 민재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복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직원이 물과 메뉴를 가져왔습니다. 도성이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특선 코스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나가고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물잔을 들며 입을 열었어요. 지수 아버지가 여기 단골이에요. 음식이 깔끔해서 손님 접대할 때 자주 오죠. 그러시군요. 복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의 시선이 복례의 한복을 훑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표정에는 미묘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복이 참 예쁘시네요. 어디서 맞추셨어요? 남포동 한복집에서 맞췄습니다. 아, 남포동이요. 지연의 목소리에 알 수 없는 뉘앙스가 실렸습니다. 마치 거기서 맞췄구나라는 의미를 담은 듯한 어조였어요. 민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시작해서 구절판, 갈비찜, 생선구이가 차례로 테이블에 올라왔어요. 도성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자, 일단 만난 김에 한잔합시다. 민재가 술병을 들려고 하자 도성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따르죠. 도성은 직접 술을 따라 건넸습니다. 복례는 잔을 받아들었어요. 건배를 하고 한 모금 마신 뒤 도성이 본격적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민재 씨, 회사 생활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설비 엔지니어로 일한 지 7년 됐어요. 그래요. 젊은 나이에 벌써 경력이 꽤 되셨네요. 도성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민재는 그 속에 담긴 평가하는 듯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지연이 끼어들었어요. 엔지니어면 현장 일도 많이 하시겠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익숙합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현장 일 힘들어 하던데 대단하시네요.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깔보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민재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복례는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젓가락을 든 채 불안한 눈으로 양쪽을 번갈아 봤어요. 잠시 후 지연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민재 씨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오늘 함께 안 오셨네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복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민재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놀람보다는 확인하는 듯한 어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도성이 거들었어요. 그럼 할머니께서 혼자 키우신 거군요. 힘드셨겠습니다. 손주 하나 키우는 게 뭐가 힘듭니까? 복례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도 요즘 세상에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돈이 드는데요. 할머니께서 무슨 일 하셨어요? 남천시장에서 장사했습니다. 아, 시장이요. 지연의 얼굴에 명확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경멸이었어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도성을 쳐다봤죠. 도성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시장 상인이셨군요. 네. 복례는 끝까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지수는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하지만 지연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잖아. 그리고는 다시 복례를 향해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안은 3대째 의사 집안입니다. 지수 할아버지도 의사셨고, 남편도 의사고, 지수 오빠도 의사예요. 그런데 지수가 시집갈 집이 부모도 없고, 할머니가 시장 상인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민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복례는 여전히 표정을 잃지 않았지만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도성이 덧붙였어요. 저도 아내 말에 동의합니다.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민재 씨 집안 배경으로는 우리 딸과 어울리지 않아요. 아버지,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도성은 단호했습니다. 지수야, 이건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지금은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결혼 생활은 현실이야. 집안 배경이 다르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 지연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할머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도 없는 집안 아이가 우리 딸을 어떻게 책임진답니까? 부모도 없는 집안. 그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들어온 말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 앞에서 듣는 이 말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확했어요. 냅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재야, 일어나라. 할머니, 일어나. 복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지수가 다급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민재 씨, 잠깐만요.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수 씨, 이제 그만 만나요. 뭐라고요? 당신 부모님 말이 맞아요. 나 같은 사람이 당신을 책임질 수 없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복례는 민재의 팔을 잡고 문 쪽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기 전 복례는 도성과 지연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복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말은요,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복례는 민재를 데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지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복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식당을 나오는 복례의 뒷모습은 꼿꼿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식당을 나온 복례와 민재는 말없이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따사로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민재는 차 키를 꺼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키가 바닥에 떨어졌죠.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재야. 복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키를 주우려 허리를 굽혔어요. 그러다 그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무릎이 풀려버린 거예요. 할머니, 죄송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30 넘은 어른이 주차장 한복판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났으면, 내가 제대로 된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할머니가 저런 모욕을 안 당하셨을 텐데. 그게 내 잘못이냐? 복례는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일어나라. 민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복례가 손수건을 꺼내 손주의 얼굴을 닦아줬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이요. 집에 가자.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민재가 시동을 걸었지만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 말이 맞아요. 뭐가? 저는 부모도 없고 변변한 집안도 없어요. 지수한테 미안해요. 저 때문에 지수가 부모님한테 혼나고. 민재야. 복례는 손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한 말은 틀렸다. 사람의 값어치는 부모가 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정하는 거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학벌 좋고 돈 많으면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런 사람들하고는 인연 맺을 필요 없다. 복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차를 출발시켜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그저 엔진 소리와 가끔 지나가는 차들의 소음만 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복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한복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연이 했던 말들, 도성의 차가운 눈빛, 무엇보다 민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주저앉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복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70이 넘은 나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노가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부모 없는 집안, 시장 상인,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복례는 평생 시장에서 일하며 당당하게 살아왔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일했고 손님들에게 항상 웃으며 대했습니다. 외상값 못 갚는 사람에게도 독촉하지 않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먼저 도왔죠.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시장 상인회 회장도 맡았고 지역 병원과 학교에 후원도 했어요. 사람들은 복례를 존중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사람들 눈에 복례는 그저 시장 상인일 뿐이었어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일어나 벽면의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천시장 상인회 회장 이복례, 지역병원 후원 감사패, 그리고 구청장과 함께 찍은 사진. 모두 복례가 평생 쌓아온 것들이었어요. 복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명함 수첩을 천천히 펼쳤어요.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부산은행 남천지점장 박민호, 해운대구청 기획과장 김영수, 청솔병원 원장 정태수, 모두 복례가 지난 40년간 쌓아온 인연들이었습니다. 복례는 명함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남천동 골목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죠.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말은 다 돌아온다. 복례는 오늘 식당에서 했던 자신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었어요. 복례가 평생 지켜본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오고 남을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 그게 돌아온다는 것. 복례는 그걸 수없이 봐왔어요. 복례는 천천히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복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당한 모욕을, 손주가 흘린 눈물을 잊지 않기로요.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복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저녁 식사였죠. 민재야, 밥 먹어라.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복례는 문을 살짝 열었어요. 민재는 침대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요. 밥 먹어야지. 할머니, 저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 한다. 복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거였죠.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민재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할머니, 응. 지수한테 문자 왔어요. 부모님한테 계속 말씀드린대요. 설득할 수 있다고. 복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모르겠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 부모님이 계속 저렇게 나오실 텐데 지수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 내가 정해라. 복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민재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날 밤 민재는 지수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수 씨, 미안해요.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한참 후 지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민재 씨, 기다릴게요. 제가 꼭 부모님 설득할게요. 하지만 민재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복례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부터 복례는 움직일 것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오늘 저 사람들이 한 말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손주를 모욕하고 자신을 깔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였어요. 복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한 명함철이 들어 있었어요. 40년간 모은 인연들이었습니다. 복례는 명함철을 꺼내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복례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 복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복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한도성, 최지연, 그 이름들을 복례는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이미 그려지고 있었어요. 복례는 명함철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6시, 복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몸은 이미 오랜 습관에 따라 움직였어요. 세수를 하고 간단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민재의 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어젯밤 내내 불이 켜져 있던 방이었습니다. 복례는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복례는 어제 일을 되짚어 봤어요. 한정식 집에서 들었던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부모도 없는 집안, 시장 상인. 복례의 손이 칼을 쥔 채 잠시 멈췄습니다. 물을 써는 동작이 멈추고 눈빛만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또각또각 규칙적인 칼질 소리만 부엌에 울렸죠. 아침 7시가 되자 복례는 식탁에 밥과 국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민재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민재야, 밥 먹어라.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는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어요. 눈두덩이 부어 있었고 눈동자에는 핏줄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회사 가야 해요. 일요일인데? 밀린 일이 있어요. 민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알고 있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손주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 그럼 나가기 전에 밥은 먹고 가거라. 두 사람은 말없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민재는 몇 숟가락 뜨지 못했어요. 복례도 입맛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재가 출근 준비를 하고 나가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복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어젯밤 꺼내뒀던 명함처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복례는 이름들을 확인했습니다. 부산은행 남천지점장 박민호. 3년 전 시장 상인들 대출 보증을 서줄 때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해운대구청 기획과장 김영수. 지역 재개발 문제로 주민 간담회를 할 때 복례가 중재에 나섰고 김영수는 그때 일을 고맙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청솔병원 원장 정태수. 복례가 10년 전부터 매년 병원에 후원금을 보내온 인연이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아플 때마다 진료비를 깎아주기도 했죠. 복례는 명함철을 덮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호 씨?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박민호의 목소리는 반가웠습니다. 복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시간 괜찮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부탁할 게 하나 있어서요. 물론이죠. 언제 어디서 뵐까요? 오전 10시에 남천동 커피숍에서 봅시다. 전화를 끊고 복례는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영수에게요. 영수 씨, 나 복례예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그런데 영수 씨, 혹시 해운대에 있는 한도성 정형외과 아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도성 원장님이요? 알죠. 해운대에서 꽤 큰 병원이에요. 왜요? 그 병원이 최근에 부지 확장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혹시 그쪽 인허가 관련해서 구청에서 검토하는 거 있나요? 아, 맞아요. 지금 확장 공사 인허가 심사 중이에요. 다음 주에 최종 승인 나올 예정인데 복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영수 씨, 그 심사 좀 더 꼼꼼히 봐주면 안 될까요? 제가 듣기론 서류에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다던데.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마워요. 나중에 밥 한번 사야겠네요. 전화를 끊고 복례는 세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청솔병원 원장 정태수였어요. 원장님, 저 복례예요. 아이고, 회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원장님, 혹시 한도성 원장 아세요? 해운대 정형외과요. 한도성? 알죠. 같은 의사 모임에서 가끔 봐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 병원에 의료기기 납품하는 데가 어디예요? 확실하진 않은데 대성 메디칼이었나?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복례는 전화를 끊고 네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대성 메디칼 대표 이철수였어요. 시장 상인 중 한 명의 아들이었습니다. 철수야, 나 복례 할머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잘 계시죠? 그럼 내 엄마 건강하시지. 철수야, 너희가 해운대 정형외과에 의료기기 납품하지? 네, 맞아요. 거기가 저희 큰 거래처 중 하나예요. 그래. 그럼 다음 주부터는 거래 좀 재검토해봐.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거래처 다각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곳에만 의지하면 위험하잖아. 복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그쪽이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너는 신경 쓰지 마. 할머니가 하는 말만 따라주면 돼. 알겠습니다. 할머니 말씀이면 당연하죠. 전화를 끊고 복례는 명함철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직 연락할 사람이 더 있었어요. 오전 10시. 복례는 남천동의 작은 커피숍에서 박민호를 만났습니다. 민호는 평상복 차림으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여기 앉으세요. 고마워요. 복례는 자리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한도성 병원의 대출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복례가 아침 일찍 인터넷으로 찾아본 공개 정보들이었습니다. 민호 씨, 이 병원 혹시 아세요? 민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한도성 정형외과요? 우리 은행 거래처는 아닌데요. 부산은행 해운대 지점에서 대출받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부지 확장 관련해서 10억 대출 심사 중이라던데. 아, 그렇군요. 그게 회장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복례는 잠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민호 씨, 제가 평생 은행하고 거래하면서 보증 한번 잘못 쓴 적 있나요? 없으시죠? 회장님, 보증은 저희가 무조건 믿어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도 믿어주세요. 저 병원 대출 심사 좀 더 보수적으로 봐주면 안 될까요? 민호는 복례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복례가 이렇게 부탁하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해운대 지점 담당자한테 연락해 볼게요. 심사 기준을 좀 더 까다롭게 적용하라고 하죠. 고마워요.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무슨 말씀을요? 회장님이 그동안 저희 은행 위에 얼마나 많은 일 해주셨는데요. 복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오후 2시, 복례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명함철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페이지였어요. 부산일보 사회부 기자 윤성만. 복례가 3년 전 시장 재개발 반대 운동을 할 때 공정하게 기사를 써준 기자였습니다. 복례는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어요. 성만 씨, 나 복례예요.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성만 씨, 혹시 해운대 쪽 의료계 취재하는 후배 기자 있어요? 네, 있어요. 왜요? 한도성 정형외과 병원 좀 취재해 보라고 해줘요. 최근에 의료사고 관련 소문이 좀 있던데. 전화기 너머로 윤성만이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요? 자세한 건 취재해봐야 알겠지만 환자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확인해보면 기사거리 나올 거예요. 복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방향을 제시했을 뿐이었어요.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는 기자가 취재해서 판단할 일이었죠. 전화를 끊고 복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벽면에 걸린 감사패를 바라봤습니다. 남천시장 상인회 회장, 지역병원 후원 감사패, 구청장 표창장, 모두 복례가 평생 쌓아온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하나하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민재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복례는 아무 말 없이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밥을 먹으며 민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저 한동안 일에 집중할게요. 그래라. 죄송해요. 왜 미안해하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복례는 손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복례는 또다시 명함철을 펼쳤습니다.
아직 연락할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복례는 한 사람 한 사람 신중하게 연락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질문을 던지고 방향을 제시하고 관심을 유도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복례가 40년간 쌓아온 신뢰와 인맥은 그 자체로 힘이었으니까요. 밤 11시, 복례는 명함철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반격의 시작이요. 복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얼굴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월요일 오전 9시, 해운대 정형외과 원장실에서 도성은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주말 내내 지수가 울먹이며 민재 얘기를 꺼냈지만 도성은 단호했어요. 집안이 맞지 않는 결혼은 안 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부산은행 해운대 지점장 김태영이었어요. 여보세요, 원장님. 네, 지점장님. 무슨 일이세요? 원장님, 죄송한데요. 지난주에 심사 넘어간 부지 확장 대출 건이요. 도성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10억 규모의 대출이었어요. 병원 옆 건물을 사서 확장 공사를 하려던 계획이었죠. 그게 어떻게 됐나요? 이번 주 중으로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말이죠. 본점 심사팀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했어요. 재무상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뭐라고요? 서류는 다 제출했는데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본점에서 심사 기준을 좀 더 까다롭게 적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도성의 손에서 커피잔이 덜컹거렸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걸린다는 겁니까? 최소 2주는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도성은 책상에 주먹을 내리쳤어요. 부지 계약은 이미 완료했고 다음 주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대출이 늦어지면 자금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거였죠. 이상한데. 도성은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10년간 부산은행과 거래하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심사가 까다로워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원 사무국장이 급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대성 메디칼에서 연락 왔는데요. 다음 주부터 납품 계약을 재검토하겠답니다. 뭐? 갑자기 왜? 거래처 다각화 정책 때문이라는데 사실상 거래 중단이나 마찬가지예요. 도성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성 메디칼은 병원에 MRI 장비와 수술 기구를 납품하는 주요 거래처였어요. 갑자기 거래가 끊기면 당장 다음 달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표한테 직접 전화해봐. 이미 했는데 통화가 안 됩니다. 도성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은행 대출도 의료기기 납품도 모두 같은 시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우연치고는 너무 겹쳤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해운대구청 도시계획과에서 김영수 과장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성 정형외과의 부지 확장 인허가 건이었어요. 과장님, 이 서류 좀 보세요. 담당 직원이 서류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주차장 면적 산정 관련 내용이었어요. 이거 계산이 맞나요? 확장 후 병상수 대비 주차 면적이 법정 기준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김영수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검토할 때는 눈에 띄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다시 계산해 보니 정말로 주차 면적이 3% 정도 부족했습니다. 이거 반려해야겠네요. 보완 서류 요청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복례 회장이 전화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서류를 좀 더 꼼꼼히 검토해 달라고요.
복내 회장은 그동안 구청 일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지역 민원이 생기면 주민들을 중재해주고 행사 때마다 상인회를 움직여 협조했죠. 김영수는 복내의 부탁이라면 신경 써서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류에 문제가 있었으니 반려하는 게 맞았어요. 수요일 오후 2시 도성은 구청에서 날아온 인허가 반려 통지서를 받아들고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차 면적 부족? 이게 지금 말이 돼? 사무국장이 난처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원장님, 계산해보니 정말 조금 부족하긴 해요. 하지만 이 정도면 보통 넘어가는 수준인데 그동안은 다 통과했잖아. 왜 갑자기 이렇게 깐깐하게 나오는 거야? 도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연이 집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당신은 모르는 일이야. 병원 일 때문에 그래. 에이, 무슨 큰일이 있겠어요. 당신이 해결하겠죠. 지연은 태평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성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목요일 오전 부산일보 사회부에서 기자 한 명이 해운대 정형외과 관련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선배 기자 윤성만이 넘겨준 취재 아이템이었어요. 최근 의료사고 소문이 있으니 확인해 보라는 짧은 메모와 함께요. 기자는 병원 홈페이지를 뒤지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검색했습니다. 그러다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어요. 6개월 전 한도성 정형외과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의 후기였습니다. 수술 후 통증이 계속되어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수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자는 그 환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환자는 자세한 경위를 설명했고 다른 병원의 진단서까지 제공했습니다. 이거 기사감인데. 기자는 선배에게 보고했고 곧 취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금요일 오전 도성은 하루 종일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계속 지연되고 납품업체는 연락이 두절됐어요. 구청 인허가는 반려됐고 보안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산일보 기자였어요. 원장님, 저는 부산일보 사회부 기자입니다. 6개월 전기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도성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환자분이 수술 후 합병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건에 대해 아시는지요? 그건 환자 개인의 회복 상태 차이일 뿐입니다. 그럼 정식으로 취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도성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6개월 전 그 수술, 도성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수술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얼버무렸죠. 그게 이제 기사화될 판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도성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은행, 납품, 인허가, 그리고 이제 언론까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지연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안색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당신은 몰라도 돼. 무슨 일인데 그렇게까지 말해요? 도성은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병원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은행도, 납품업체도, 구청도, 언론도 전부 문제를 만들고 있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다들 그러는데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야. 지연은 불안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남천동의 작은 빌라 3층에서 복내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지역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복내는 국을 끓이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왔었어요. 은행 지점장, 구청 과장, 납품업체 대표, 모두 복내가 부탁했던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복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남천동 골목에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았죠.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말은 다 돌아온다. 복내는 상견례 날 했던 자신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이제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복내는 부엌으로 돌아가 국을 저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부산일보 조간 신문 사회면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해운대 유명 정형외과 수술 후 합병증 논란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짧았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6개월 전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가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했고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환자의 진술과 의료 기록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도성은 신문을 보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병원 로비에 놓인 신문을 보고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원장님, 이거 우리 병원 아니에요? 조용히 해. 환자들이 듣겠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환자 몇 명이 신문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에 불안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오전 10시 예약 취소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오늘 예약한 거 취소하고 싶어요. 다음 주 수술 일정 잡혀 있는데 좀 미뤄주세요. 접수 직원은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1시간 만에 15건의 예약이 취소됐습니다. 도성은 원장실에서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 6개월 전 일을 지금 와서 기사화하다니. 사무국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원장님, 환자분이 직접 제보한 것 같습니다. 기자가 취재까지 했으니. 그래도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해. 그러면 오히려 더 이슈가 커질 수 있습니다. 도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무국장의 말이 맞았어요. 법적 대응을 하면 언론이 더 파고들 거였습니다. 화요일, 부산은행 해운대 지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장님, 대출 심사건인데요. 최근 병원 관련 언론 보도가 있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심사를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언론 보도하고 대출이 무슨 상관이에요? 병원 이미지가 대출 상환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환자가 줄면 수익이 감소하잖아요. 도성은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대출이 막히면 부지 확장은 물 건너가는 거였어요.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였는데 잔금을 못 치르면 계약금까지 날리게 됐습니다. 지연이 급하게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여보, 방금 골프 모임에서 전화 왔는데 다들 신문 기사 봤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우리 병원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사교계에서 의사 집안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소문의 중심이 된 거였어요. 당신이 뭘 잘못한 거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성은 아내를 노려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의료사고는 어느 병원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럼 왜 하필 우리 병원만 이렇게 되는 건데요? 나도 모르겠어. 도성은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수요일 해운대구청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원장님, 보안 서류 접수받았는데요. 추가로 환경영향평가 자료가 필요하답니다. 환경영향평가요? 그건 처음 듣는데요. 최근 규정이 강화돼서 일정 규모 이상 건물 확장은 필요하다고 하네요. 도성은 전화를 끊고 벽을 쳤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또 한 달은 걸렸어요. 공사 일정은 계속 미뤄지고 비용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아빠, 회사에서 저한테 이상하게 대해요. 무슨 소리야? 다들 신문 기사 본 것 같아요. 팀장님이 저한테 가족 일 때문에 업무에 지장 없냐고 물어봤어요. 지수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지연이 딸을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지수야. 곧 다 해결될 거야.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빠, 이게 다 민재 씨 때문 아니에요? 도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민재 씨 할머니가 화나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상견례 때 우리가 너무 심하게 말했잖아요. 순간 도성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수의 말에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시장 상인이라던 그 할머니, 남천시장 상인회 회장. 설마. 도성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모든 게 상견례 이후에 시작됐어요. 은행 대출, 납품업체, 구청 인허가, 언론 보도, 모두 지난 일주일 사이에 터진 일들이었습니다. 여보, 설마 그 할머니가? 지연도 같은 생각을 한 듯 했습니다. 도성은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어요. 남천시장 상인회 이봉래.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이봉래, 남천시장 상인회 회장, 지역병원 후원자, 해운대구청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도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문위원이라는 건 구청과 인맥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지역병원 후원자라는 건 의료계에도 연결고리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게 진짜 그 할머니 짓이야? 도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목요일 오전, 도성은 남천시장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남천시장 상인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도성은 상인회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기, 이봉래 회장님 계신가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은 지금 안 계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제가 한도성이라고 하는데요. 회장님께 할 말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성은 번호를 남기고 시장을 나왔습니다. 시장 좌판마다 상인들이 손님을 맞고 있었어요. 평범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성은 이제 알았어요. 이 평범해 보이는 시장 뒤에 얼마나 큰 네트워크가 있는지를요. 그날 오후 복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도성 원장님이시죠? 네, 회장님. 저 좀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시나요? 복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도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상견례 때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와서 사과받아서 뭐하나요? 제발 병원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보상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례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원장님, 사람은 자기가 한 말대로 대가를 받는 법입니다. 제가 상견례 때 말씀드렸죠. 회장님, 제발. 내일 오후 3시에 남천동 커피숍으로 오세요. 얘기 좀 합시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성은 주저앉았어요.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지연이 남편을 부축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우리가 건드린 게 아니었어. 도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자부심, 학벌과 재산에 대한 믿음, 그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도성네 집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수는 방에 들어가 울었고 지연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성은 서재에서 내일 할 말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도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상견례 날 했던 말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요. 그리고 그 말들이 지금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요. 금요일 오후 3시 남천동의 작은 커피숍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도성과 지연이 내렸어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도성은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평소처럼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커피숍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가 자리에 복례가 앉아 있었습니다. 연보라색 카디건을 입은 복례는 차분하게 커피잔을 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도성과 지연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쥐었어요. 도성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커피 시키세요. 아, 네. 도성은 직원을 불러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커피가 나올 때까지 테이블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커피가 나오고 나서야 도성이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사 집안 3대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던 도성이었어요. 복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어요. 뭐가 죄송하신데요? 상견례 때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민재 씨와 회장님을 모욕한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연도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복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지금 사과하시는 건 진심에서 우러나온 건가요? 아니면 병원이 힘들어져서 그러는 건가요? 도성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복례의 날카로운 질문에 할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도성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학벌이 좋고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야요? 복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사시면서 이제야 깨달으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살아오셨을까요? 지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도 딸이 있는 부모예요. 민재 씨 마음 이해합니다. 그래요? 상견례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복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부모도 없는 집안 아이가 우리 딸을 어떻게 책임지냐고 하셨죠. 시장 상인 집안과는 격이 안 맞는다고 하셨고요. 복례가 상견례 때 들었던 말들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도성과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회장님, 제 손주 민재는 5살 때 부모를 잃었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죠.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 어린애를 제가 키웠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손주 학원비, 대학 등록금, 자취방 보증금 전부 제가 마련했어요.
도성과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재는 착한 애예요. 부모 없다고 기죽지 않으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존중받는 아이로 자랐어요. 복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두 분은 그런 민재를 단 한 번 만나고 평가하셨어요. 부모 없고 할머니가 시장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죄송합니다. 도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복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천동 골목에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원장님, 저는 평생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살았어요. 시장에서 막내 상인한테도 존댓말 썼고 외상값 못 갚는 손님한테도 소리 지른 적 없습니다. 복례가 다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사람들이 저를 믿게 되더라고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왔고 그게 쌓여서 지금의 인연들이 됐죠. 도성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복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두 분은 학벌과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셨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병원 일만은 제발 풀어주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보상하겠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보상이요? 돈으로 해결하시려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두 분이 진짜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복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켰어요. 어제 민재한테 연락 왔어요. 회사 일에 집중하겠다고 한동안 연애는 생각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복례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31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그걸 포기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두 분 아니에요? 지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성은 주먹을 쥐었어요. 민재 씨한테 직접 사과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재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복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애는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자기 때문에 제가 모욕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치유해 줄 건데요? 도성과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두 분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회장님, 도성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병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례는 잠시 도성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원장님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달려 있어요. 만약 환자들을 진심으로 치료하고 직원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정직하게 병원을 운영해 오셨다면 이 정도 어려움쯤은 이겨내실 거예요. 복례는 가방을 들고 커피숍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도성과 지연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참 후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도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복례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연보라색 카디건을 입은 할머니의 걸음걸이는 꼿꼿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성과 지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어떻게 됐어요? 도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했다. 지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민재 씨한테 연락해 볼게요. 소용없을 거야. 도성의 목소리는 무기력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을 했어. 지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3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세월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복례는 집에 돌아와 민재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민재야,
네, 할머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야.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례는 손주의 눈을 바라봤어요.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할머니. 민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복례는 손주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날 밤 복례는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민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되어 남천동 골목에는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민재는 여전히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와 집을 오가며 묵묵히 일상을 보냈죠. 지수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처음 한 달은 거의 매일 문자가 왔었습니다. 민재 씨, 미안해요. 기다릴게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민재는 단 한 번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연락이 뜸해지더니 이제는 완전히 끊어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복례가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야, 오늘 나랑 같이 좀 나가자. 어디요? 남천동 아동센터. 거기서 봉사활동하는데 사람 손이 모자란데. 민재는 별다른 생각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요즘은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게 편했어요. 스스로 뭘 해야 할지 의욕이 나지 않았거든요. 아동센터는 남천동 주민센터 옆 건물에 있었습니다.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 회장님 오셨어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29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를 뒤로 묶어 올렸습니다. 서윤아, 이쪽은 우리 손주 민재야.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윤이에요. 여기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재는 어색하게 악수했어요. 강민재입니다. 민재 씨, 오늘 저희 도와주러 오신 거죠? 정말 감사해요. 서윤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억지로 밝게 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느낌이었어요. 할머니가 오라고 하셔서요. 그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아이들이랑 미술 활동하는 날인데 손이 정말 부족했거든요. 서윤은 민재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방에 8명 정도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선생님 한 분이 더 오셨어요. 인사해 볼까?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민재는 어색하게 손을 들어 보였어요. 그날 오후 민재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색종이를 오리고 풀칠을 도왔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민재는 아이 옆에 앉아 천천히 설명해 줬어요. 이렇게 종이를 반으로 접고 여기를 오리면 돼. 와, 진짜 나비가 됐어요. 아이가 신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민재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웃는 거였습니다. 활동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서윤이 민재에게 차를 건넸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들이 민재 씨 정말 좋아하던데요. 그런가요? 저는 아이들하고 별로 안 친한데. 아니에요. 아이들은 진심을 알아봐요. 민재 씨가 진심으로 도와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저희 센터 아이들은 대부분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아이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죠. 민재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한 번이 중요해요. 오늘 민재 씨가 해준 것처럼요. 서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민재는 문득 서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날 이후 민재는 주말마다 아동센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할머니 때문에 따라갔지만 점점 스스로 가고 싶어졌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복잡한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지수 생각도 상견례 때의 모욕도 모든 게 잊혀졌죠. 그저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봉사활동이 끝나고 민재는 서윤과 함께 센터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어요. 민재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는 되게 무거워 보이셨거든요. 뭔가 마음에 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민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저 옆에 앉아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얼마 전에 파혼했어요. 아, 서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들을 준비를 했어요. 상대방 부모님이 저를 싫어하셨어요. 제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가 시장 상인이라는 이유로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민재를 바라봤어요. 그분들이 민재 씨를 제대로 못 본 거네요. 네. 사람의 가치는 부모가 누구냐로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민재 씨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서윤의 말은 단순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저도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죠. 가끔 친구들이 아버지 얘기할 때 외로웠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요. 민재는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무언가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서윤 씨 어떻게 아세요? 복례는 빙그레 웃었어요. 3년 전부터 센터에 후원하고 있어. 그 아가씨 참 착하더라. 할머니가 저 보내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죠? 뭘 일부러. 정말 손이 부족하다고 하길래 데려간 거지. 복례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눈빛에는 장난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민재는 웃음이 났어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아동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이 창문을 닫고 있었어요. 어머, 민재 씨. 벌써 오셨어요? 도와드릴 게 있을까 해서요. 그럼 저기 책장 좀 정리해 주실래요? 두 사람은 함께 센터를 정리했습니다. 책을 나르고 장난감을 정돈하고 바닥을 닦았어요. 일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민재 씨는 어떤 일 하세요? 건설회사에서 설비 엔지니어로 일해요. 와, 멋지네요. 건물 짓는 일이요? 비슷해요. 건물에 필요한 설비들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거죠. 서윤은 진심으로 관심 있어 하는 표정이었어요.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일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하지 않던 얘기들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서윤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민재 씨, 같이 먹어요. 제가 직접 만들어 왔어요. 제가 사드릴게요. 괜찮아요. 많이 만들어 왔어요. 두 사람은 센터 옥상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남천동이 한눈에 보였어요. 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맛있어요. 민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윤은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이다. 요리 잘 못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민재는 밥을 먹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편안했을까? 서윤과 함께 있으면 설명하지 않아도 됐어요. 꾸미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괜찮았어요. 그날 저녁 민재는 복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다음 주에 서윤 씨랑 영화 보기로 했어요. 복례는 국을 끓이다 말고 민재를 돌아봤습니다. 손주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온 게 보였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다.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마음씨 착하고 당당한 아가씨야. 복례는 다시 국을 저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손주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가을이 깊어진 어느 토요일 오후, 남천동 작은 예식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민재와 서윤의 결혼식이었어요. 예식장은 크지 않았습니다.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소박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 안은 진심 어린 축하로 가득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서윤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서윤에게 완벽하게 어울렸어요. 딸 예쁘다. 서윤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혼자 딸을 키운 어머니였어요. 오늘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걸 보며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안 울어. 기쁜 눈물이야.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신랑 대기실에서 민재는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매야 했습니다. 긴장하냐? 복례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민재는 할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네, 떨려요. 괜찮아. 서윤이는 좋은 아가씨야. 할머니, 고마워요. 민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오늘이 있을 수 없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할머니는 묵묵히 민재를 지켜줬습니다. 서윤을 만나게 해주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뭘 고마워하니? 내가 행복하면 그게 할머니 행복이야. 복례는 손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후 2시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단출한 시기였어요. 사회자도 없이 주례만 간단하게 진행됐습니다. 민재가 입장했습니다. 예식장 끝에서 문이 열리고 서윤이 어머니와 함께 들어왔어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서윤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가슴이 벅찼어요. 30년 넘게 살아오며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윤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서윤이 민재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재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주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천시장 상인회에서 30년 넘게 함께 일한 노인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례의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저는 신랑 민재를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복례 회장님이 손주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셨는지 다 알고 있죠. 주례는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복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재는 부모 없이 자랐지만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청년으로 자랐어요. 그건 복례 회장님의 사랑 덕분이었죠. 주례는 이번에는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 아가씨도 홀어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씨로 남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두 분 모두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지만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주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결혼이 뭡니까?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라고들 하죠.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주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학벌이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예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주례의 말에 집중했어요. 사람의 값어치는 부모가 누구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로 정해지는 거예요. 복례는 앞줄에 앉아 주례의 말을 들으며 눈가를 닦았습니다. 평생 믿고 살아온 가치를 누군가 말로 해주니 마음이 벅찼어요. 민재, 서윤 두 분은 오늘부터 부부가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주례가 말을 마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재와 서윤은 서로를 향해 절했어요.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앞줄부터 차례로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남천시장 상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복례와 함께 40년 넘게 장사한 사람들이었죠. 모두 민재를 어릴 때부터 봐온 이웃들이었어요. 민재야, 축하한다. 신부 참 예쁘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동센터 아이들도 왔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은 아이들이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축하해요. 고마워, 얘들아. 서윤은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축하가 가장 기뻤어요. 그때 예식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지수였습니다. 민재는 깜짝 놀라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민재와 서윤 앞에 섰어요. 민재 씨, 축하해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지수 씨, 늦었지만 축하하고 싶었어요. 행복하세요. 지수는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바라봤어요. 민재 씨 잘 부탁드려요. 좋은 사람이에요. 서윤은 꽃다발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민재는 지수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안함, 안타까움, 그리고 동시에 홀가분함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느낌이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건물 식당에서 소박한 식사가 준비됐어요. 복례는 서윤의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사돈께서 딸 정말 잘 키우셨어요. 아니에요. 회장님이야말로 민재 씨를 훌륭하게 키우셨죠. 우리 둘 다 고생 많이 했어요.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 잘 살 거예요. 그럼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 겁니다. 복례와 서윤의 어머니는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민재와 서윤은 예식장 앞에서 사람들을 배웅했어요. 마지막으로 복례가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민재가 불렀습니다. 복례는 손주의 손을 잡았어요. 민재야, 행복해라. 네, 할머니. 서윤아, 우리 민재 잘 부탁한다. 네, 할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서윤은 복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례는 며느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너희 둘은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네, 할머니. 복례는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손주가 결혼하는 걸 보다니 평생 바랐던 날이었어요. 그날 밤
복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재는 서윤과 함께 신혼집으로 갔어요. 오래된 빌라 3층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복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천동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켜졌어요. 잘했지? 복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딸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내 아들 잘 키웠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40년 전 딸과 사위를 교통사고로 잃고 5살 손주를 떠안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앞이 캄캄했었죠.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손주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손주가 행복한 모습으로 결혼했습니다. 복례는 벽면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천시장 상인회 회장, 지역병원 후원 감사패, 구청장 표창장, 모두 복례가 평생 쌓아온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사람의 진짜 품격이었어요. 복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민재는 자기 인생을 살아갈 거였어요. 서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복례는 남은 인생을 조용히 살아갈 거였어요. 시장 사람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그렇게 평범하게요. 복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창밖 남천동 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사람값은 마음이 정하는 거야.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사람의 진심은 결국 통하게 되더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